진도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시험은 좀 안 보려고 해요. 시험 안 보고 그 시간에 수업이 한 번이라도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그리고 2차 삼두정치 종식시켰던 인물, 옥타비아누스죠. 그죠? 페이지는 145페이지. 144페이지. 옥타비아누스죠? 이때부터를 사실상 무슨 로마라고 하죠? 제정 로마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받았고, 그 이후에 그 네로라는 폭군이 있었죠. 기억나죠? 이 폭군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로마 불났을 때 기독교도들한테 그거를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5명의 현명한 황제 오현제 시대가 있었죠. 이 시기를 평화로운 로마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죠. 근데 문제는 오현제 마지막 임금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 콤모두스한테 황제 자리를 넘겼는데 그 콤모두스가 좀 멍청하고 무능력한 폭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콤모두스 이후에 로마가 점점 어지러워지다가 3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서로 죽고 죽이면서 계속 황제가 수도 없이 많이 교체되던 시기. 요 시기에 그리고 로마가 넓어진 영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한때는 적이었던 게르만족들에게 로마의 국경 방어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러 게르만족들이 조금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로마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로마를 재정비한 군주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죠. 자, 다시 한번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그 동방의 황제처럼 로마를 다스리다가 도저히 로마를 혼자서 못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로마를 네 개로 나눴죠. 테트리스 얘기했죠. 테트라르키.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의 황제, 두 명의 부황제가 로마를 나눠서 다스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다 그랬죠? 결국은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지고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나머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뭘로 개종했어요? 그쵸. 기독교로 가장 먼저 개종을 하게 되면서 당시 로마에서는 여전히 다신교를 믿었지만 로마 군인들이나 가난하거나 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결국 경쟁자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치고 로마를 다시 통일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받지 않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 안에 자, 여러 교리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적인 두 교리 뭐랑 뭐가 있었어요? 삼위일체설이 있었죠.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그리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주장했던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예수의 오로지 인성만 인정한 단성론자가 있었죠. 아리우스라는 사람. 둘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누가 이겼어요? 삼위일체가 이겼죠. 그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 비잔티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영어로는 그냥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부르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게르만족들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로마에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물리쳐 내보기도 하다가 도저히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 막아낼 수도 없고 마침 로마 국경 수비하는 것도 꼭 필요해가지고 고트족이라는 애들한테 게르만족이 여러 족들이 있다 그랬죠? 이 고트족한테 다뉴브강 넘어서 발칸반도 북쪽에서 고트족들이 좀 살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고트족들이 점점 많이 넘어와서 살게 되면서 식량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땅을 계속 요구하고 로마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국경도 수비해주고 막 전투도 했는데 로마인들이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막 그 기록에 의하면은 개고기를 막 줬다고도 하고 먹을 것들 다 식량을 달라니까 식량 밀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고 그 고트족들이 기르는 개를 잡아가서 개를 도살한 다음에 개를 이제 개고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트족들이 땅 달라고 하고 이거저거 요구하는데 다 무시하고 고트족들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던가 그런 나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트족들이 점점 이제 로마인들이랑 대립하다가 로마랑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이제 아드리아노플에서 벌어진 아드리아노플 전투예요. 로마인들이 고트족이 얕봤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때. 황제였던 발렌스가 전사했다 그랬죠. 자, 이제 저 고트족들 도저히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여기게 되죠. 그리고 발렌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테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돼요.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죠. 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순간 로마 안에 존재하는 여타 다른 종교들은 다 그쵸, 이단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들 교리나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나 사이비 취급을 하잖아요. 강하죠, 그게 되게. 그죠? 그래서 로마 안에 여러 이교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박해받던 종교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화 이후에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박해하는 종교로 바뀌게 된다.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국교화 이래로 지금 우리 2026년에 살고 있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저 카톨릭이죠. 성당. 네.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만 20%가 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를 전 인구가 70억인데 25억 정도가 믿는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다음에 도저히 로마를 하나로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둘한테 로마를 나눠줬다 그랬죠. 자, 동로마를 나눠줬던 거는 아르카디우스라는 아들, 서로마를 나눠줬던 거는 호노리우스라는 아들, 아르카디우스예요. 자, 동로마는 수도 옮긴 다음, 동로마는 분열된 다음에도 몇 년을 더 이어갔다 그랬어요? 1000년을 더 이어가요. 그 동로마 제국을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였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비잔티움이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무슨 제국이라고 부른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다. 수도는 어디? 콘스탄티노플. 서로마는 수도를 로마로 정하죠. 자, 로마로 정했는데 로마가 이 당시에 빨리 와. 황폐화돼 있고 그 자꾸 외부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가 더 이상 방어 기능을 좀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호노리우스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그랬죠? 주변에 늪지대가 많은 로마 북부의 라벤나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나중에 그 르네상스 시기에 나오는 단테라는 사람이 이 라벤나로 가가지고 자기 그 신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필을 하기도 한 장소인데 이 라벤나는 날씨도 최악이고 주변에 지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다 늪지대라 그랬죠. 근데 저기 접근해 오기는 쉬워요,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로마에서 라벤나로 옮겨간 거. 자, 요때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호노리우스가 라벤나로 옮겨가지고 서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이 고트족들이 점점 더 쇠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로마에게 이거저거 요구를 해와요. 자, 로마는 그때마다 예전처럼 들어준다 했는데 역시나 땅이나 이런 걸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다가 이 고트족의 뛰어난 지도자 중에서 아타울프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알라리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알라리크가
로마인들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고트족 군대를 이끌고 로마 근처를 포위를 해요. 당시 호노리우스는 라벤나에 있었고 로마에 없었기 때문에 자, 알라리크가 이렇게 저렇게 로마를 포위하고 너희 말 안 들으면 로마 불바다로 만들 거야. 위협하는데도 호노리우스가 해봐, 해봐. 로마는 신성한 도시고 니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야. 이 고트족들은 기독교를 당시에 깊이 믿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국교화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성지가 로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로마를 여차하면 힘으로는 다 때려부실 수가 있는데 그 뭔가 저주를 받을까봐 로마를 갈팡질팡하면서 못 들어간다. 자, 그래서 알라리크가 이거저거 요구를 해오는데도 다 이 로마에서 쌩까니까 자, 결국은 불안해진 로마 시민들이 지들이 나와요. 원로원 그 의원들이랑. 그래서 이 알라리크한테 로마 안에 있는 금이랑 은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라리크가 이거 받고 아 이거로는 부족하고 자 우리한테 빨리 정착할 땅을 줘. 자 너희 황제 호노리우스가 라벤나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빨리 주지 않으면 진짜 로마 다 약탈해 버릴 거야. 페이지는 144 그냥 저 뭐 앞으로 넘어가세요. 로마 그 필기되어 있는 부분이 더 앞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실갱이를 벌이다가 끝내 땅을 안 주니까 알라리크가 이제 그 로마의 아탈루스라는 원로원 의원 하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황제로 세워요. 그래서 서로마의 황제가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됐죠. 자, 근데 호노리우스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자, 호노리우스가 믿는 구석. 황제가 자기 인기나 지지도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민심 민심이 필요해요. 민심을 얻으려면은 그 시민들에게 뭐를 잘 공급해야 될까요? 먹을 거를 잘 공급해야 돼요. 빵과 서커스 얘기 있었죠? 그죠? 그 빵을 로마가 잘 나갈 때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로마 식량의 원천은 어딜까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전쟁 우리 서양사 배우면서 곡창지대, 그러니까 밀이 많이 나던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가 있었죠. 상기하고 그죠? 이집트, 시칠리아 이런 쪽이 곡창인데 당시 이집트에서 로마는 밀을 수입해다가 많이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땅 자체가 척박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근데 호노리우스가 서로마 황제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부터 받는 그 곡식 수입이 있었는데 요거를 원래는 로마로 일정 양이 이제 식량이 가야 되는 거를 호노리우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로 식량이 안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자, 그랬더니 이 지금 황제 돼가지고 우쭐해진 원로원 의원 와탈루스가 한동안 의기양양했다가 식량이 점점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로마에서 이 아탈루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아탈루스는 그 쓸모가 없어져 버려서 이 알라리크가 아탈루스를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호노리우스를 이제 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 다음에 야, 너희 정 이렇게 나오면 진짜 우리 로마 함락할 거야. 해봐, 해봐. 진짜로 알라리크가 로마를 함락시켜요. 그게 410년이에요. 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한 사건. 술을 안 바꿨으면 그냥 소마가 안 나왔는 건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로마가 기원전 8세기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 410년이죠. 기원전 8세기랑 41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200년 동안 이 로마라는 도시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계속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팽창만 했죠. 처음으로 공격받아가지고 신성한 자기네 수도가 야만족들에게 넘어간 너무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예전에는 막 로마를 불바다로 고투족들이 만들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이 고투족이
한 200년, 300년 오랫동안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상당히 문명화 됐단 말이에요. 라틴어도 다 알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 아까도 저주 얘기도 했죠? 로마를 막 불태우면 자기들한테도 뭐가 돌아올까봐 로마를 막 불태우지 않아요.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만 좀 약탈을 하고 가장 말 안 듣는 원로원 의원들이 머무는 공간, 그 원로원 회의장 요거 건물 하나만 불을 질러요. 그리고서는 필요한 것만 싹 약탈해가지고 로마 밖으로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이성적인 판단은 이 알라리크와 알라리크 여동생의 또 우리랑 결혼했던 아타울프라는 이 두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요. 자, 지금 로마를 지배했다고 우리가 기분 막 좋아가지고 신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는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죠? 고트족이 잠시 힘으로 여길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로마인들이 이거 마음으로 이걸 고트족들한테 양보하거나 얘들한테 항복을 할까요? 안 하겠죠. 반발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를 버리고 자, 이탈리아 남부를 쭉 돌아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어디로 갈까요?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스페인은 로마가 차지한 지역이긴 해요. 하지만 로마 본토가 아니죠. 히스파니아라고 불리는 로마의 숙주였는데 거기에다가 이 고트족이 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서고트 왕국이에요. 고트족이 동고트족이 있고 서고트족이 있는데 자, 이 지금 알라리크와 아타우르프는 서고트족 지도자들이었는데 서고트 왕국이 스페인에 만들어진다. 있어요. 다 동화돼 있죠. 스페인 사람들. 이제 거의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죠? 다 동화가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최초로 함락된 것이 요 410년의 얘기였다. 네. 자, 그림으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문 좀 닫아. 네, 뒤에. 방금 고트족 얘기했죠? 고트족 지도자 여기 155페이지. 이 그림 있는 거. 네. 고트족 지도자 알라리크 이런 사람들 얘기했죠? 아타울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로마를 최초로 함락시킨 게르만족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에비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이런 족들은 다 무슨 족이에요?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던 애들. 여러 일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트족이 먼저 두각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곧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로마 쪽으로 막 급격히 이동하게 된 배경, 얘네들 때문에. 무슨 족? 순족. 순족은 저기 우리 중국사 배울 때 중국을 위협했던 만리장성 너머에 누가 있었어요? 몽골의 조상들. 흉, 흉노 기억나죠? 흉노. 흉노의 일파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몰라요. 자, 이 훈족의 유명한 리더로는 뭐 블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아틸라라는 사람. 이들은 뭐에 능했을까요? 싸움. 기마 전술에 능했고요. 더 나아가서 말 위에서 중심 잡기도 어려운데 뭐도 잘 썼을까요? 칼도 잘 썼어요. 기사, 말탈기, 사격사. 자, 이들이 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활 있죠, 활. 활은 이렇게 나무를 끈을 매가지고 구부려 놓은 거죠. 그 활이 나무가 탄력이 있어야지 활이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활의 탄력을 아주 탱탱하게 늘리는 방법을 알았어. 그 활 나무에다가 동물의 뼈 있죠. 그 뼈를 갈아가지고 이걸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이 활을 당겨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뼈 성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늘어나고 이걸 한번 놓게 되면 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을 반사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사궁을 한번 쏘면은 한 50m 거리에서도 그 철갑옷을 입은 로마 군대가 이걸 맞으면 이 상체가 관통이 됐다. 어때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강력한 이 훈족, 반사국을 쓰는 훈족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여기 라인강 동쪽, 다뉴브강 북쪽에 살던 게르만족이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족에게 쫓겨가지고 이들이 넘어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민족? 고트족이 제일 먼저 로마로 많이 이동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반달족이라고 보이세요? 자, 너희 반달리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이 미술에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면은 그게 반달족이라는 그 반달족에서 나온 얘기인데 반달족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다 때려 부셔요. 파괴. 거기다 또 예술품이고 뭐고가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인 뭐 문화재든 뭐 상관없이 자기들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낙서를 해요. 너희들도 일해본 경험 있어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것이 아니고 다른 정복한 지역의 문화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때려 부숴요. 낙서. 예? 자기 건 안 부수죠. 글쎄요. 아무튼 정복한 지역에 가서 다 부쉈다 그래. 반달족. 이 반달족은 역시 마찬가지로 훈족의 이동 때문에 쭉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해 와서 역시 스페인 지역으로 가요. 근데 스페인 지역에서 이 서고트 왕국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서고트 왕국이 쫓겨가지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죠? 아프리카로 넘어왔죠. 그죠? 그리고는 이 아프리카 지역도 원래는 여기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요 지역인데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지역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반달 왕국을 세워요. 이때 반달 왕국의 지도자가 가이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가이세릭은 로마가 당시 북쪽에서 계속 이제 밀려 들어오는 다른 게르만족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두 번째로 약탈해. 첫 번째 로마 약탈이 언제였지? 그치, 410년에 알라리크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가서 로마를 약탈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 또 45년 만에 반달족이 다시 한번 로마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로마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로마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물바다로 가요. 작사를 낸다. 자, 거의 보름에 걸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태우고 다 작사를 내요. 그때 콜로세움이나 큰 건물들이나 몇 개들은 남았는데 이때 이 반달족들이 그렇게 작사를 냈나. 나중에 이 반달 왕국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가 아끼는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여기 반달 왕국을 멸망시킬 때까지 자, 한 100년 동안을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는 반달 왕국.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르군두족이라고 보여요? 이 부르군두 이거를 스펠로 써보면은 BURGUNDY 이렇게 써요. 이 버건디죠, 버건디 영어로 읽으면은. 자, 이 지역에 뭐가 유명할까요?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소도주가 유명, 와인. 맞아요. 자, 그래서 너희 버건디 색상 하면은 어떤 색상이에요? 그 자줏빛 그 와인 색깔을 버건디색이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야구팀 키움 히어로즈? 그 모자 색깔 본 적 있어요? 야구 안 좋아해요. 자줏빛인데. 아무튼
버건디, 부르군드 여기서 온 표현이에요. 와인색. 여기 와인이 유명해서 와인색 하면 버건디다. 그리고 이거를 프랑스어로 읽으면은 부르고뉴라고 읽어요. 와인 기억하세요, 와인? 여기는 나중에 이 프랑크족이 요 지역, 갈리아 지역을 지배한 다음에 프랑키아로 불리다가 프랑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프랑스 들어봤죠? 이 프랑스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프랑크족과 부르군두족은 항상 경쟁 관계였어요. 나중에 이 프랑크족이 이 프랑스에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카페 왕가라는 그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프랑스 안에 있으면서 프랑스 왕권을 견제하는 귀족 세력으로 제일 큰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다? 이 부르고뉴 지역이었어. 아, 그래서 뭐 인견 전쟁 때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나중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벌어지는데, 프랑스랑 영국이 싸울 때 영국 편을 들었던 게 이 부르고뉴예요. 예. 그래서 잔다르크를 영국에게 팔아넘긴 것도 이 부르고뉴 귀족들이에요. 나중에 이건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 나오고, 자, 롬바르드족. 이건 영어 표현이고,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랑고바르드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랑고바르드. 얘네들도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데, 얘네들은, 자, 요렇게 반달족들을 몰아내고 이탈리아 북부로 와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다가 롬바르드 왕국을 세우게 돼요. 이 롬바르드 왕국의 유명한 지도자로는 알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특이하죠? 누구? 알부인. 이 알부인은 기록에 의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자, 자기가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전투를 앞에서 선두에서 지휘하는데 본인이 아주 그 무력도 능하고 이 통솔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아주 그냥 전투만 나갔다면 작사를 내는. 여기 이 발칸반도 북부의 게피드족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 게르만족이 있었는데 어, 이 알부인은 정치력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당시 이 게피드족이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적을 상대할 때는 1대1로 싸우면은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를 효과적으로 넘어뜨리는 방법. 어? 가구 가구를 치는 거. 전문 용어 나는. 상대방 내분을 유도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편을 끌어들여가지고 게피드족을 공격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이 게피드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나라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랑 이 알부인은 비잔티움 제국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군사도 빌리고 좀 이렇게 이 옆에서 협공도 해줘서 게피드족을 멸망을 시킨다. 이 롬바르드 왕국의 특징은 전투에 나가면 전투한 병사들이 위로는 무장을 하는 갑옷을 입는데, 자,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은 이제 나갈 때 그 입는 전투병들 복장이 이 바지를 입는데, 바지를 쫄바지를 입어요. 자, 쫄바지는 쫄바지인데, 색깔이 정말 하얀색이었다 그래요. 레깅스라고 들어봤죠? 레깅스에 거의 준하는 그런 하얀 쫄바지를 입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벌였다. 그게 이 롬바르드족이었다. 예. 근데 롬바르드 왕국은 알보인이라는 사람이 게피드족을 멸망시킨 다음에 게피드족의 왕이 구니문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구니문트를 이겼으니까 죽였겠죠? 그 다음에 구니문트 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요. 왜 잘랐을까요? 자기 여기서 자른 다음에 뭐에 써먹으려고 뭐에 써먹으려고 했을까요? 장식 그리고 자기 술 마실 그쵸 술잔으로 쓰려고 그 구니문트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구니문트에게 딸이 있었거든요. 로자문트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이 자기 아버지 죽인 다음에 목을 잘라서 술잔을 만든 거예요.
자, 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화가 난 정도는 아니겠죠.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근데 이 게르만족 전통에 의하면은 이긴 사람이 모든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왕의 딸도 내가 가지겠다는. 그리고는 로자문트를 데려가서 자기 아버지 군인문트 있죠? 군인문트 머리로 만든 그 술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른 다음에 이걸 마시라고 줬어요. 마시겠어요, 너희 같으면? 아니요? 너희 아빠 머리에 그 술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마시라고 주면 먹겠어요? 로자문트가 그 술잔을 옆으로 치워버린 다음에 이 알보인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럴만 하죠? 그랬더니 알보인이 그 자리에서 로자문트를 구타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루자문트를 데리고 자기 침실로 끌고 들어가. 그 다음에 강제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자, 너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땠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로자문트가 이 알보인이랑 계속 아무튼 관계가 안 좋다가 몰래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어떤 남자친구였을까요? 그치. 알보인 밑에서 기회를 못 잡고 있던 게르만족 병사 하나랑 원래 이제 연애 겸 정치적 몰약 겸해서 만나가지고, 자, 결국 알보인이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 자, 로자문트가 자기 남자친구를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로자문트는 힘이 없으니까 알보인은 힘이 세고, 전투의 신이라고 했죠? 알보인이 평소에 아끼던 자기 칼 있죠? 알보인은 항상 자기 잘 때도 칼 옆에 두고 잤다 그러는데, 그 칼을 줄로 똘똘 매놔요. 그 칼을 칼집에서 빼야지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빠지지 않게끔 그 칼을 똘똘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보인이 잠든 틈에 이제 칼 묶어 놓고 자기 남자친구를 침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알보인을 칼로 푹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알보인은 그거 찔리자마자도 전투의 신답게 자기 칼 찾았다 그래요. 근데 칼을 빼려고 하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자,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 로자문트는 자기 남자친구랑 함께 이, 이탈리아 북부, 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갈 때 알부인의 목을 들고 갔다 그러는데, 이 이탈리아 북부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그 장군이었던 벨리사리우스라는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이 게피드족이랑 롬바르드족 양쪽 다 부담스러운 게르만족들이잖아요. 얘네를 제압하려고 요런저런 정치적 술수를 써가지고 아무튼 이 게피드족과 롬바르드족을 타격을 줬다는 게 아무튼 뭐 정설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동안 롬바르드족은 타격을 받았다가 다시 또 이 롬바르드족에서 뛰어난 임금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롬바르드족은 요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요 중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로마에서는 당시 훈족이 너무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질 교환 하듯이 그 로마 유력한 정치인들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질처럼 이 훈족에게 보내는 거. 당시 훈족에게 가가지고 어린 시절을 훈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훈족들의 기마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로마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에티우스. 이 사람은 로마인이라고 그랬죠? 이 아에티우스는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훈족에게 말 타는 거라든지 활 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제 성장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와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훈족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자, 훈족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다가 이 갈리아 지역, 프랑스 지역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당시 여기 샬롱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샬롱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에서 쌍파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쌍파뉴. 쌍파뉴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요? 이것도 마시는 건데. 하긴 샴페인이라고. 이 지역의 와인
아주 그 뻥 터지는 아주 그 단맛이 강한 그 와인 있죠? 축제 때 터트리는 그 샴페인이 유명한 그 지역 샬롱인데 요 지역에 훈족이 쳐들어왔어요. 훈족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몇몇 게르만족들은 훈족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훈족에게 머리를 숙였다, 항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 샬롱에 당시 모였을 때 양측 진영은 훈족, 부르근트족, 동고트족, 일부 게피드족.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로마 군단은 서로마 군단, 그리고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던 프랑크족, 그리고 스페인 지역으로 정착을 딱 했지만 항상 프랑스 지역도 후시탐탐 노리고 있던 서, 자, 이들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을 결정지을 일생일대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샬롱 전투. 420년대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전투에서 훈족의 아틸라가 이 서로마 군대를 좀 얕봤어요. 왜냐하면 훈족이 워낙 군사적으로 강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이 훈족에 대해서 훈족의 전술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에티우스였죠. 그렇죠? 이 아에티우스가 훈족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틸라의 훈족을 요소요소에서 잘 공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샬롱 전투에서 이 훈족의 군대를 무찌른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족은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로 한동안 이동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추스리는데, 자, 이때 이 아틸라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막 자살하려고도 할 정도로 전쟁의 상황이 안 좋았고 정말 회색이 짙었는데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탈리아 북부로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로마 군대가 이거를 쫓다가 계속 쫓았을까요? 말았을까요? 계속 쫓았을까요? 쫓다가 중간에 말았을까요? 중간에 중단은. 근데 이게 아직도 역사에 수수께끼로 남아져 있어요. 그동안 로마를 괴롭히던 순족인데 왜 끝을 안 보고 추격을 중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자,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사령관이 누구였죠? 아에티우스였죠. 이 사람 어렸을 때 누구랑 같이 동거동락했다 그랬어요. 그쵸. 아틸라랑 흉노랑 같이 동거동락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순족을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 아에티우스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장군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순족은 이때 패배하고 나서 자, 이탈리아 북부로 갔다가 이 이후로는 세력이 점점 약화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외야겠네요. 프랑크족. 자, 이 프랑크족은 방금 샬롱 전투에서 어느 편에 섰다 그랬어요? 순족 편에 섰다 그랬어요? 로마 편에 섰다 그랬어요? 서로마 편에 섰다 그랬죠? 이 프랑크족이 4세기 초반부터 이제 문헌에 등장을 해요. 이들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갈리아,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을 자꾸 침범을 해 들어와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기 군대를 보내서 프랑크족 지도자를 잡아다가 콜로세움 안에서 막 사자들한테 던져주기도 했을 정도로 이 프랑크족을 따끔히 이제 혼내주거나 공격을 해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프랑크족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지도자를 잃고 난 이후에는 로마가 그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내리면 더 저항하지는 않고 그래도 좀 로마 말을 순순히 잘 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로마를 간혹 곤혹스럽게도 했지만 비교적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하면은 프랑크족이 좀 어땠다고요? 로마 말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당시 이 게르만족들은 저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들을 믿었냐면 그냥 자연에 있는 뭐 이런 뭐 강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원시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때 로마랑 이들이 많이 섞여 살게 되면서 로마 문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 이들이 로마 안에서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막 성장하는 걸 다 유심히 지켜보고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 대부분의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인다. 어느 기독교를 받아들였냐면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게르만족들이 어떤 종교를 받아들였다고요?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리우스파는 로마 안에서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이 사립 이단이었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종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유일하게 이것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게르만족 중에서 이 프랑크족만큼은 가장 로마랑 근접한 그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게르만족들이 아리우스파를 믿었다는데 이런 추측들을 덧붙여요. 자, 이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를 믿으면 이게 지금 우리 말로 치면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죠?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잖아요. 그죠? 이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게 되면 로마 교황과 서로마 그 교회 질서에 편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보내는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지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게르만족들은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카톨릭을 그 기독교를 믿긴 믿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안 믿고 이거를 많이 믿었다. 그런데 프랑크족만큼은 로마 말을 좀 잘 들었다 그랬죠. 뭐를 믿었다고요? 이 삼위일체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샬롬 전투에서 또 서로마 편을 들게 되죠. 선생님 봐봐요. 자, 요즘 월드컵 하고 있죠. 그죠? 한국 축구 좀 요즘에 욕 많이 먹었죠. 그죠? 자, 그만큼 감독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감독은 뭐를 결정해요? 선수. 팀의 전략 전술을 결정하죠. 그죠? 그 전략 전술을 상대 팀에게 경기 전에 알려주면 돼야 안 되죠. 그거 알려주면은 약점 이런 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프랑크족은 이 결정적인 샬롬 전투에서 어느 편에 섰다 그랬죠? 서로마 편에 섰다 그랬죠? 자, 서로마 제국군대랑 아군이 되면서 자, 강력한 훈족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군의 그 전략 전술을 여기서 프랑크족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게르만족들은 전략이고 전술 이런 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때 오랫동안 로마를 키워왔던 강력한 로마군의 전략 전술을 요 샬롬 전투에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 프랑크족이 다른 게르만족들과 달리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또 항상 또 역사라고 하는 거는 또 잘 되는 민족은 또 되는 민족인 게 이때 프랑크족에 또 유명한 지도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바다신의 수순을 자처했던 메로베우스라는 사람. 누구? 메로베우스. 그 메로베우스의 아들 실데리히. 이 실데리 메로베우스 요때부터 점점 갈리아 프랑스 지역에서 고트족을 몰아내고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다가 실데리의 아들 클로비스 때 이르러서 이 프랑크족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클로비스의 아내는 힐로틸다라는 여자였는데
이 클로틸다는 삼위일체 기독교를 뼛속 깊이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 자, 클로비스는 당시 이 프랑크족의 리더로서 자기들 원래 전통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근데 주변 민족, 알라만족이랑 전쟁을 벌이다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늘을 향해서 평소에 아내한테 권유받던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평소에 그 아내 클로틸다가 자기 남편한테 계속 교회를 다녀라,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다가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니까 이 클로비스가 조건부 개종을 해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나를 이기게 해준다면 내가 뭘로 개종하겠다?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자,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 신이 도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클로비스가 완전히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클로비스를 따르는 프랑크족 여러 무리들이 다 대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프랑크족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서로마가 점점 게르만족들의 어떤 침략과 이동으로 쇠퇴하다가 결국은 스키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가 로마로 들어와서 476년에 서로마를 어떻게 해버렸죠? 멸망시켜버렸죠? 이 로마를 멸망시켰을 때 그 스키리족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오도 아케르는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황제관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해서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 지역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안정적이었을까요? 혼란했을까요? 혼란했겠죠. 이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내고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게 그쵸, 프랑크족이었어요. 프랑크족이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냈던 이유 일단은 뭘로 개종했어요? 기독교 중에서도 삼위일체설을 지지하는 기독교 개종을 했죠.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에게 나라를 멸망당하고 뺏겼지만 여전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멸망한 자기네 나라 소르마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저 야만족들 라틴어도 잘 모르고 막 아리우스파를 믿는 애들이 와가지고 성직자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크족만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프랑크족이 이끄는 그 나라에 편입이 되기 시작을. 이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대항마가 아리우스파였던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의 그 알보인이 처음에 삽을 뜬 어느 나라? 롬바르드. 요거 다음에 중세시 사할 때 배우겠지만 프랑크 왕국 때 롬바르드 왕국 간의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프랑크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서양 중세사의 시작이에요,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로마 문화사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